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네,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황인찬 시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인찬입니다. 2년 만에 뵙죠? 네, 2년 만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저희가 21년 4월 뭐 이때쯤에 2년 더 됐네요. 업로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년이 훌쩍 지나서 또 이렇게 또 뵙네요. 네, 네. 그 사이에 최근에 시집도 내셨고 사실은 저희가 요즘 시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시인님을 모셔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나와주셔서 물론이죠 또. 감사드립니다. 문예지를 읽는 일 자체가 진짜 얼마 없는데 특히 뭐 시문예지도 네. 이게 이 개간평, 뭐 월평 이런 데 실리는 거 아니면 사실은 문예지에 실리는 시대로 언급되는 일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 잘 그렇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또 같이 읽고 얘기하고 막 비평 형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참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알못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 부탁드리고 아니 일단 시집 소개는 그래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라는 이제 시집이 문학동네에서 6월 초에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소시집까지 포함하면 벌써 5번째 시집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집 너무 많이 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연쩍하면서 약간 겸연쩍은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이걸로 정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초고 모일 때까지도 제목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은 제가 제목부터 무조건 박아놓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건 편집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하면서 조율하기도 하지만 제가 딴 건 몰라도 제목은 잘 거의 안 받아들이거든요. 제목은 그냥 이거예요 하고 들이미는 거여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시집은 그게 안 돼갖고 시집 초고를 끝내고 순서를 잡아놓고 나서도 순서도 마음에 안 들고 시집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제 원래 떠오른 문장들의 메모를 자주 하는데 이 시집의 제목인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떠올랐고 문장이 떠오르고 메모를 하면서 이거 시집 제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초고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와중에 시를 몇 편을 추가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표제작인. 표제작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제목이 나오고였어요? 저도 제목 궁금했던 게 요즘에 표제작 아닌 그냥 문장으로도 많이 뽑는데 여기는 작품이 있길래 그럼 이게 처음부터 표제작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약간 저 문장 자체가 또 시가 없이 그냥 혼자 덜렁 있으면 좀 약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로 시를 써야겠다. 그런 약간 평소에 잘 안 하는 순서로 약간 텍스트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좀 후반부에 실려 있어서 그것도 의외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저도 표제작은 보통 앞쪽에 많이 실리니까 순서가 희한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시들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요시야는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문학과사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조용미, 정재율 시인의 신작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3년 여름호에 실린 고명재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 신작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문학과사회에는 소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이번에 시를 제가 2편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인님께서 조용미 시인의 테라스의 포석들 그리고 정재율 시인의 온다는 믿음 2편을 골라주셨어요. 시를 골라주신 이유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조용미 시인의 테라스의 포석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낭독부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테라스의 포석들. 보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 강력한 내면을 가지게 되는 걸까? 겨울은 기억의 잔상으로 채워지는
침묵을 통과하고 있다. 비유가 가장 긴 봄을 감당하길 바라는 것. 봄 뒤에 겨울이 다시 오는 것을 견디는 것. 말한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 유연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 침브론의 테라스의 포석들 위에 가만히 엎드려서 나는 대리석 위에 춤추는 빛을 내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있었다. 나의 정신은 그 투명함과 그 저항의 유희 속으로 가뭇없이 빠져들더니 이윽고 고스란히 회복되었다. 어떤 탄생은 나 자신의 탄생을 목격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무엇을 획득했을까? 1924년에 그가 내 앞에 있었는데 나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고 테라스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획득했다. 이 문장을 읽은 25년 전에 나는 2015년 9월 그 장소에 가게 되고 돌아와 무언가 쓰게 된다. 그 다음 2022년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은 처음 읽는 것 같고 내가 쓴 것 같고 그는 햇빛이 춤추듯 일렁이는 날 테라스에 갔다. 눈에 선하다는 말을 떠올려 본다. 그 뒤에 겨울이 다시 온다. 생각은 야수와 같다. 쓰면서 잡아먹히는 줄도 모른다. 입안으로 들어가면 위액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기이하고 커다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 세계가 우리를 신비한 아름다움과 연결해준다. 비밀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저는 조용미 시인 성함은 들어봤는데 시를 제대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1990년 네. 이제 한길문학통의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말이 90년이지 제가 88년생이거든요. 네. 어이구야. 그러니까 진짜로 30년이 훌쩍 넘는 네. 시간 동안 시를 써온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를 계속 써온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감상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시를 골라오신 이유 간단하게 그러면 네,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원래 제가 조용미 시인의 시를 항상 좀 좋아해 왔는데 네. 이 시는 다른 이 조용미 시인의 시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라서 네. 한편으로는 또 제가 시 쓰기 하면서 생각하는 고민들 같은 것들을 또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뛰어나게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좀 네.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한편으로 좀 그래도 어려운 편인데 이 시가 쉽게 읽히지가 않을 텐데 네. 골라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고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경희님 네, 먼저? 네. 시인님 말씀대로 쉽게 읽히는 시는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시인님 시 낭독 들을 때도 든 생각이지만 이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면서 이 문장을 읽은 25년 전에 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훅 하고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순간 되게 가까운 이야기로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낭독하실 때도 순간 이거 시인님 시 아닌데 되게 본인의 시인 것처럼 읽는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문장 같은 거는 공감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어떤 문장 같은 거는 좀 앞뒤가 바뀐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재밌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말한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 유연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 보통은 생각을 말로 옮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멈추게 됐었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거나 많이 읽는 분들은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은 처음 읽는 것 같고 내가 쓴 것 같고 이런 어떤 무언가 오래전의 것들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기시감이나 오히려 낯섦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전히 시 읽으면서 어떤 문장은 선명하게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모호하게 읽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떤 제 생각이나 경험을 이입하면서 잘 좋게 읽었고 그 역시 마지막 문장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누군가는 깨달았던 사실들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좀 다시 보게 되면은 좀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는 뭐 제목이 테라스의 포석들이긴 한데 이미지로 저한테 많이 왔다기보다는 물론 그 테라스라던가 햇빛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뭔가 되게 과거와 그런 기억들을 오가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이미지가 딱 오진 않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좀 기이하고 커다란 세계의 신비한 아름다움, 네. 그다음에 제가 처음 들었던 뭐 침브론의 테라스의 포석들 이런 것과 엮이면서 근데 제가 침브로네라는 그 용어를 처음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성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제 이미지 속에는 좀 돌로 된 그런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이미지가 고대 유적지 같은 느낌이 저한테 확 오면서 그때 그 포석 위에 엎드려서 혹은 누워서 하는 생각들 이라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되니까 되게 먼 옛날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던 게 있었고요. 마지막 문장이 이 시를 읽는 저의 좀 감상과도 되게 맞닿았어요. 저한테도 이게 신비한 아름다움 같고 비밀을 잔뜩 품은 어떤 아름다움의 세계처럼 느껴져서 잘 모르겠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를 내가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좀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었고요. 그 장그르니의 섬에 인용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이거 25년 전에 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25년 저는 전?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여가지고요. 네. 그렇구나. 24년인가? 하여튼, 네. 네. 비슷한 즈음에. 그래서 나도 그때 읽었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도 못하지라는 혼자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네. 그 장그르니의 섬 읽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이게 약간 이 장그리니의 섬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읽으니까 난 안 읽어도 되나 하고 안 읽어버렸던. 이거 원래 20살 읽는 거잖아요. 그런 책 중에 하나였는데. 대학 때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요?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침브론의 테라스의 포석들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의 탄생을 목격하는 느낌이었다까지 요 대목은 이제 이 장그르니의 섬의 이제 이 인용군데 이 인용을 밝히는 게 사실 이 흐름상 더 적절한데 이 각주를 중간에 읽는 게 맞나 안 맞나 요 고민을 하다가 안 읽고 지나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침브론의 테라스의 이 포석들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 장그르니의 섬과 그것과 함께 이 결부되는 몇 가지 기억들을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떠올리는 이야기 그 떠오른 것들을 내가 한번 언어로 풀어보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가 섬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보고 나는 저 침브론의 테라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는 그곳을 직접 2015년 9월에 25년 전에 읽은 다음에 2015년 9월에 이제 그곳에 나는 가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본 기억이 그리고 그 가본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썼던 기억이 나에게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2015년의 그 나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기억 그리고 어떤 텍스트와 관련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반추하면서 그것을 다시 텍스트화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이 기억과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고 있는지 혹은 뭐 어우러진다? 혹은 어긋나고 있는지 혹은 벗어나는지 새로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기에 대한 그리고 기억을 재현하는 일에 대한 시에 좀 가깝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맨 처음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보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 뭐 강력한 내면을 가지게 되는 걸까? 혹은 뭐 아까 거꾸로라고 말씀하셨던 말한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 유연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 표현 혹은 재현한 것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생각 관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막 고민들이 막 뒤섞여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딱 처음부터 나는 지금 쓰기에 대한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로 팍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시이고 시가 전개되는 내내 이제 그럼 쓴다는 일은 뭘까? 떠올린다는 건 뭘까?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뭐 알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도 나오죠. 생각은 야수와 같다. 쓰면서 잡아먹히는 줄도 모른다까지.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태도가 아주 명료하게 있다기보다는 네. 어떤 기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억과 쓰기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라고 하면 틀린데 되게 진 뭐가 있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진실되게? 진실되게도 참 어울리진 않아요. 솔직하게? 아니죠. 뭔가 투명하게 그대로 그 생각들을 그대로 쭉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 쓰는 일 그리고 재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속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 현실하고 재현되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와 간극이 있고 네. 그 네. 괴리와 간극만큼이 사실은 그 쓰기에 되게 어떤 아름다운 점이자 뭐 윤리이자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좀 읽으면서 아, 너무 좋다. 이 고민 네. 자체가 이 진짜 이 시력이 오래된 이 시인이 쓰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나한테는 참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감상이 참 컸던 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여기 생각은 야수와 같다 쓰면서 잡아먹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것도 어쩌면 이 시인이 시를 쓰면서 혹은 포석 위에서 생각하면서 약간 잡아먹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저는 약간 그 말을 들으니까 읽는 독자들도 이렇게 좀 보기에는 이렇게 정돈되지 않게 이렇게 배치된 생각들에 약간 좀 파묻힌다고 해야 되나?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게 이제 좀 이 구절을 보면서 혼자 짐작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네. 잡아먹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잡아먹힌 줄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 유액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기이하고 커다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리고 그 기이하고 커다란 그 세계가 우리를 신비한 아름다움과 연결해 준다고. 이렇게 가면서 그 생각에 내가 잡아먹혀 가면서 내가 사라져 가면서 동시에 어떤 기이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새로운 것을 좀 마주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쓰기 과정과 그 쓰기에 대한 생각 그 과정들에 대한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조금 헷갈렸던 게 물론 다 의미를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보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랑 말한 것을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가 근데 않을 수 있을 때 강력한 내면, 유연한 내면 이렇게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가지게 된다. 근데 이거를 쓰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 잡아먹힌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시인은 지금 약간 이 쓰기 전이나 후에 생각의 과정 그것을 오히려 통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거를 생각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을 때야 내가 강력한 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의 과정에 대한 어떤 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뭐 이거는 네. 제가 뭐 조용미 시인이 아니니까 네. 제가 그 이해해서 뜻을 말씀해 주세요. 다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한테는 읽으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나는 지금 강력한 내면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네, 지금 네, 네. 나에겐 유연한 내면이 없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이 끊임없이 생각으로 옮기는 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뭐를 하지 네, 네. 않아서 뭐뭘 해야 된다라기보다 나의 상태를 반추하는 것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보는 것에서 내가 직시하는 걸로 오히려 끝낼 수 있다라는
그걸. 근데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는 전 사실 이 텍스트에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끊임없이, 내면이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해졌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지금 되게 유연하지 못하게 약간 이제 굳어버린 그러니까 약간 취약한 내면을 내가 지금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게 이 생각과 관련된 이 과정들 때문에라고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걸 취소하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맥락은 없었으니까. 뭐 근데 이건 제 그냥 생각이고요. 이게 뭐 해설은 아닙니다. 네네네. 원래 뭐 시인이 말해도 시인 말도 사실은 다 틀린 말이고 시인 본인이 자기 시에 대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설득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 주영님 말씀처럼 오래된 포석들의 이미지도 있고 계속 이게 지금 여름에 읽는 시지만 겨울과 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구절도 되게 좋았던 게 겨울은 기억의 잔상으로 채워지는 침묵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겨울의 햇볕 이미지가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햇빛의 이미지도 이 시인한테는 되게 촘촘한 기억이라던가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봄과 겨울의 이미지가 지금 한창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계절인데 갑자기 생각나면서 되게 좀 쓸쓸하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뭐 여기에 이제 책의 구절도 나오고 문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쓰는 것에 대한 행위보다는 그런 어떤 쓸쓸함 같은 거 그냥 어떤 내가 보고 말하고 그런 듣고 기억에 대한 이미지 그런 축적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저도 좀 이해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쓴다는 거는 계속 머릿속에 뭔가를 기억하고 네, 담아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쌓여가는 것들이라. 맞아요. 네. 재조립하고 재현하고. 네. 그래서 그게 참 괴롭다는 생각과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네. 그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고 새롭다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어느 한 방향이 아니고 네.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시인 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와, 이게 쓰기에 대한 시였다니.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네, 아닐 배우게 수도 됩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읽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다음 시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우 시인의 온다는 믿음인데요. 이것도 시인님 낭독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다는 믿음. 어떤 풍경은 액자에 담긴 그림 같아서 집안에 오래도록 걸어놓고 싶다. 한참 동안 모래사장을 걸으면 바다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고 영원이라고 말하면 정말 영원히 길게 놓여 있는 듯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라는 나무들에게선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지고 그 아래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지나다니는 사람들. 연약하게 밀물과 썰물이 매번 번갈아가며 오는 해변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자세히 보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라질 것만 같다. 조금씩 모래성 안쪽으로 물이 차오르고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을 알지만 그 안으로 계속해서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그는 무너져도 계속 쌓는 집요함을 가졌을 것이다.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마음이 괜찮아져. 그런 말을 하는 그의 옆으로 구름이 스쳐 지나가고 어느새 그의 무릎은 젖어가고 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슬픔을 뭉쳐 집을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인간에게 쉽게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서 신은 그에게 계속 쌓는 믿음을 주었는지도. 파도를 따라 천천히 모래가 밀려오고 있었다.
이 시는 직전에 읽었던 조용미 시인의 시랑은 다른 가장 큰 점은 그 이미지가 눈에 좀 많이 그려진다는 저한테는 그쵸. 그런 네.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감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 시의 화자가 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저는 막 집요하게 무너져도 계속 쌓아가고 뭉쳐가지고 집 만들고 부서지는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막 온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요즘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막 이 너무 절절하게 어떤 것이든 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 시적 화자가 저한테 느껴져서 저한테는 좀 이분의 여정이 혹은 이분의 행동이 혹시나 버겁진 않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거인님? 저는 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헤어질 결심을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꼭 연관되는 시는 아닌데 무언가를 짓는데 젖어가고 있다거나 쌓으면서 허물어지는 게 마지막 장면이 어쨌든 그쵸. 얘기할 순 없지만 이제 와서 해변에서 얘기해도 되나? 네, 아니 그러니까 다들 보시겠죠? 1년 넘었으니까. 파내면서 사실 주변에 또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은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그 행위가 그를 기다린다는 생각 같은 상황도 그렇고 어떤 사랑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인물이나 장면이 많이 생각나긴 했어요. 근데 꼭 그것과 연관되는 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도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쌓고 싶은 믿음? 이게 저도 주영님 말씀에 공감을 하긴 해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잖아요. 네,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마음이 괜찮아져는 특히나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긴 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할수록 사실 좀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신에 대한 그 이야기도 지난 녹음 때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가혹한 무언가를 주고 마지막에 다른 무언가를 주는 신이 있다면 좀 가혹한 무언가를 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녹음에 했었는데 쉽게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쌓는 믿음을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혹하네요. 쉽게 부서지는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상한 원망을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고 조용미 시인의 시도에 되게 많이 생각할 거리가 있고 좋았는데 정재료 시인의 이 온다는 믿음은 훨씬 더 문장 그대로 좀 순순하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관에 빠지지 않고 이 시에서 얘기하는 시인의 말이든 이 화자의 말이든 이 마음들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 더 요철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훨씬 더 와닿은 마음들이 있었고 뭐 이미지적으로도 단단한 나무 아래 팔다리를 휘저으며 지나다니는 연약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도 다 너무 이입이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쌓고 계속 무너져도 계속 쌓는 사람은 연약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온다는 믿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연약함에도 이렇게 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위안이 되면서도 좀 이입이 됐을 땐 좀 마음이 그 부서지는 마음에 대한 이입이 조금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슬픈 짐승 모니카 마룬 그 일 때문에 다시 읽으면서 거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내가 그 연인을 기다린다는 것을 잊은 채로 기다리고 있다, 뭐 몇십 년 동안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저도 기다림에 대한 게 약간 인생의 난제여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말하면 정말 영원히 길게 놓여있는 듯 했다,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좀 아득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시적 이 안에 인물에 좀 많이 이입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정재율 시인은 이제 이 젊은 신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2권의 시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온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시를 여러 편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시집에도 있고 또 신작도 온다는 믿음이 있고. 네. 그래서 작품들이 근데 약간 저한테는 정재율 시인의 시를 읽고 있으면 이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이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시인, 저도 젊은 시인인데 이게 진짜 이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등단 연차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근데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언제 활동을 시작했느냐가 사실은 더 크게 오, 신기하다. 어느 시대에 속한 작가이냐가 더 크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차이가 느껴지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시인이기도 한데, 이 2020년대의 이제 시인들, 젊은 시인들을 돌아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리두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자하고 나 사이의 이 거리를 분명하게 잡아놓고 내가 불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타자가 나한테 오는 장면도 그렇게까지 자주 그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거리를 서로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근데 이거는 너 나한테 오지 마가 아니에요. 넌 거기 있고 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태도가 되게 자주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징후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자주 발견되는 풍경들인데 이 시에 대해서도 가만 보고 있으면 어떤 풍경은 집안에 걸어놓는 것이고 자라나는 나무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계속 그도 저기 멀리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기다리고 집요하게 뭐 이렇게 뭘 쌓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에게 가지 않고 그는 나에게 오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고 온다는 믿음은 있지만 가겠다는 마음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약간 비단 시에서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발견되는 많은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어느 거리 이상을 침범하지 않고 근데 그건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서로 어느 이상은 다가오지 않는 거야라는 그런 무드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인의 시에서도 그런 게 참 잘 느껴져서 그리고 그런 태도의 이제 시적 화자들이 시적 주체들이 좀 자주 등장한다고 생각하면서는 이 시인의 시를 읽었어가지고 아 요런 게 참 재미있다. 이게 참 이게 요즘 젊은이에요. 라는 느낌으로. 그럼 시인님의 시에서는 내가 가겠소 하는 시가 더 많은 편인가요? 약간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은데 타자랑. 이 시가? 여기가? 아니요, 시인님의 시 8장까지. 근데 어쨌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시인님의 시에서는 이번 시집 읽으면서는 물론 이제 관망하는 대상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나와 되게 가까운 타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조용미의 시인의 시에서는 훅하고 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좀 그런 이미지? 그냥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선호 시인의 시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맞아요. 네, 요즘 그 얘기 잘 딱 요즘 시 하시니까 이제 아주 잘 하고 있는 시인들 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읽고 나면 이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 산뜻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너무 쓸쓸하거나 해도 옛날 시인분들의 시를 읽었을 때는 마음이 처절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세대가 가까워서 그래요. 근데 뭔가 그런 시들 이 젊은 시들을 진짜 읽으면 뭔가 좀 어두운 것도 산뜻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시인님이 짚어주시니까 그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참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어쨌든 간 이거를 사실은 근데 온다는 믿음은 사실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그리고 믿음이잖아요. 그쵸. 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그래서 막 슬픔을 뭉쳐서 집을 만들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근데 그럼 바닷가의 모래들이 이 슬픔이 이제 다 부스러진 슬픔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세계인데. 그럼 가면 되지. 또 가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이거는 또.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면들이 다 보고 있으면. 이거를 연애시로 훅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의 연애관이랑도 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된다고 타자를 대하는 생각했어요. 태도들은 좀. 그러니까 되게 다시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써서 다가가지 않는 태도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세대 연애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픈데 저희가 너무 웃긴데 저희 젊어요. 저희 젊습니다. 하지만 요즘이네. 너무 간극이 느껴지기도 해서 이 시의 태도나 어떤 그
사랑하는 대상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인님 말씀대로 꼭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르나 무엇을 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무리하게 애쓰지 않음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사람들 갈망하는 것이 있어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해라는 태도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태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절절한 어떤 영웅서사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하면서 좀 기다려 야 할 줄 아는 것이 좋은 태도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도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텍스트를 딱 완전 어떤 세대의 풍경이라고 딱 완전 겹쳐 읽어버리는 일은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또 좋은 텍스트들은 어떤 세대들을 또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게 항상 눈여겨보는 시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세대가 읽히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약간 미묘하게 저희가 조심해서 잘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런 게 참 좋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좀 저는 재미가 있는 점들은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는 그에 계속 쌓는 믿음을 주었다거나 뭐 온다는 믿음이라는 말 같은 것들이 다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혹은 마음이 있는 거라 어떤 저한테는 이 텍스트가 어떻게 읽히냐면 결심 이전의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뭔가 결심할 때 누가 탁 치면 바로 튕겨나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 거고. 믿음을 쌓아서. 충분히 쌓이거나 견디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충분히 쌓이고 있는 과정처럼 읽히는 게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읽히고 이 안에서도 그래서 나 이대로 완전 멈춰버릴 건데요가 아니고 이건 터져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텍스트 안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점이 언제나 시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시는 언제나 폭발 직전에 그 가장 이 긴장된 그 순간들을 담아내는 게 어떤 아름다운 시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에서도 그런 이 폭발 직전의 어떤 이 직전까지는 아니어도 그 폭발이 이제 그려지는 있는 사람이. 그럼 사실상 직전이죠. 원래 시는 그런 식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 인물이 밀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젖어가면서까지 계속 만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사라져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밀물이 진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직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 그래서 시인님이 그런 폭발이라고 표현하신 거. 그 직전의 이미지. 그것도 공감이 되네요. 정재율 시인의 시는 참 좋은 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읽어봐 주시기를 온다는 믿음 시집 자체를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문학과 사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조용미 시 테라스의 포석들 그리고 정재율 시 온다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시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도 황인찬 시인과 함께하는 요즘 시 이야기 계속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3년 여름호에 실린 고명재, 황인찬 시인의 신작 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황인찬 시인님의 신작 시집에서 시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릴 건데요. 황인찬 시인님이 골라주신 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를 안 갔어. 일단 전철을 탔고 시를 벗어났어. 다들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뭐 하는 걸까? 나에게는 변명이 많았지. 현장 학습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진 않았지만 전철은 달렸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들, 강물에 반사되는 빛, 기관사가 차내에 계신 분들께 알리는 소리. 다들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나도 사람에게 할 말은 없었어.